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 그 다음에 코스닥 1% 상승하면서 오늘은 또 어제와 반대로 둘 다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했고요.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테마 종목들이 특히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혹은 실적주 위주로 반등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계속 반대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공지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종목을 옮겨 다니면서 뭔가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아서 또 바이오 종목을 가거나 또 바이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실적주로 오거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불안할 때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태우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사실은 일봉상으로는 코스피는 바닥이 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을 하였지만 사실 바닥 라인보다 아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고요. 21선 자체도 계속 위로 들지 못한 채로 꾸준히 아래로 향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완벽하게 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또 위기감이 부각되었을 경우에는 증시 전체가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불안할 때는 종목 위주로 차트를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가치 혹은 그런 미래를 믿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향하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현금을 좀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미래 위주의 그런 기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 조금 더 하락을 했고요. 월봉도 이번에 이제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12월은 양봉으로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금액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오늘 크게 매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크게 들어온 것은 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1조 가량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간 것 같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간간히 이제 977포인트. 그래서 어제 급락에 대비해서 하루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섣불리 코스닥 지수가 완벽하게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코스닥 지수 바이오 종목이 많아서 혹은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장 혹시 이렇게 요동치는 장에서는 특히 불안한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뭐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5일 연속 매수하다가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보다는 수급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증시 전체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종목을 보면서 버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환율 자체도 지금 9.5원 내려가지고 1180원. 그래서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환율 자체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환율이 정고점에 채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1200원대를 쉽게 뚫지 못하고 지금 1100 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이 환율에 대해서 급등한 그 충격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주식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모두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47%로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기감이 부각되었을 때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결국에는 이제 증시 자체는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게 큰 증시가 흔들린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분석하고 가치를 보던 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되 지금은 조금 현금화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둔 다음에 혹시라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필요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900원 상승해서 19,9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 하락한 거를 뭐 다 메꾼 듯 하고요. 시간의 가격은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부터 조금 매수에 힘을 주면서 좀 끝까지 위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사실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전체적인 원전 시장 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를 보았을 때는 한전 기술이 13%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일진파워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원전 테마들이 모두 강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5%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번에 크게 하락한 그 하락폭도 어느 정도 이제 전체 시장과 그다음에 원전 테마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한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원전 테마가 반등을 할 때 같이 좀 반등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그 매물 자체가 대부분 이제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하락 정도를 하고 네 지수를 이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또 양봉을 마무리했던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하락을 시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거의 두 번 만에 거의 20% 가까이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채로 한 번에 그냥 뚝 떨어뜨려 버렸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L자로 좀 주가가 수렴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21선과 갭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위로 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서야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그죠? 우상향하고 있는 이 추세선 안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 제가 241선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도 240일 동안의 이 평균선이 꾸준히 이제 내려오다가 이 241선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이때부터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꾸준히 이제 주가를 위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위로 꺾이는 지점, 이때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거의 5,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4배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2번을 하고 합병까지 진행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기업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기업이 되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올라가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확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 올라갈 때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테마가 추가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서 두산중공업이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그 이후로 좀 올라갔고요. 이때는 이제 MSCI 편입, MSCI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또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의 원자력 협력이죠. 원자력 협력을 기대하면서 이제 또 그런 관심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네 번째 뭐 이집트 원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전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좀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이 미래에 대한 그런 사업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이 채무 상환 3조가 진행이 되었고요. 단기 차입금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증가하던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때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막 5조, 그 다음에 6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발전 플랜트, 그 다음에 원전, 특히 이제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업이 망하도록 놔두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산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지금 그 결과 부채 비율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150%대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제 400%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거의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이고 거의 1년 반 동안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그런 재무 개선에 진짜 사활을 걸어서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이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자리 지킬 자리 지키면서 이 미래 가치를 계속 보면서 이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사실은 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어제 이 양봉을 잡아먹는 그런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 그 전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9,400원 선을 거의 뭐 최대 하락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형성이 되어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이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1차 유상증자 가격이 이 한 달 동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 때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해서 1차 유상증자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이제 낮은 1차 유상증자 가격이 유상증자 최종 가액으로 설정될 확률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 유상증자 총액 1조 5천억을 뭐 모두 받겠다라고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에 있을 거예요. 뭐 1조 3천억 혹은 4천억 뭐 그렇게 마진을 잡고, 이제 1천억 정도로 마진을 잡고 이렇게 1조 5천억을 모집가액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18,100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 18,100원을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23,000원 정도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지 1차 유상증자 가액이 18,10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23,000원까지 뭐 지금 올라갈지 안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17,000원 정도까지 이제 이 유상증자 가액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1조 3, 4천억 정도, 이때 유상증자 총액이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기준가액을 구하게 된다면 이제 21,000원대, 21,500원대로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21,000원 정도면 지금으로부터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기준가액을 통해서 계산이 되었을 때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가 1조 3천억에서 4천억 사이로 이렇게 집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대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이외에 이 뭐 재무에서는 당연히 7천억 정도가 선제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인다면 당연히 이제 그 채무 상환에 모두 돈이 쓰일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유상증자 이외에 신사업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 시장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이 원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이집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집트는 현대건설과 그 다음에 한전기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런 식으로 코리아 팀이 좀 여러 기업에서 참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가액이 뭐 조금 낮게 설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권리락 이후에 내년 초에 유상증자 상장 전에 한번 좋은 소식과 함께 급등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급등 이후에 분명히 제가 또 이 유상증자 과정을 총 말씀드린 것이 총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의 하락,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가액 설정 과정에서 확정 가액 맞추기로 이제 주가를 좀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통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병, 뭐 신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는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월에 유상증자 발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때 엄청난 호재가 뜬다면 이제 3월에 신주가 발행되고도 잠깐 이제 뭐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아니고서야는 보통 두산중공업이 흘러오던 대로 이렇게 또 가격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인 이제 1월, 6월 사이에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주 발행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그 날 기준으로 신주가 발행되어서 좀 바로바로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신주 발행 전에 이미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 전부터 이제 본주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기금 투자자와 같은 그런 꾸준히 들고 가는 그런 투자자 위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은 우리는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면서 그런 큰 과정을 또 똑같은 그림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뭐 월봉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이렇게 20 월봉선 추세 살리면서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오늘 매수를 했고요. 네, 사실 또 기관 투자자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크게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매수세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투신, 뭐 사모펀드가 좀 매수를 하면서 그다음 기타 법인도 매수를 했고요. 좀 이렇게 매수 물량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3일 연속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정리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그 전에 열심히 매수를 하던 연기금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일정 부분 정리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큰 돈을 굴리는 이 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종목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어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비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10% 아니면 뭐 반도체 20% 그다음에 2차 전지 20%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웨어 5%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마다 네, 그냥 계산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사겠다. 뭐 그렇게 정해뒀을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은 추가적인 더 금액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자 비율 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때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해서 뭐 당장 두산중공업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지분 맞추기로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다가 또 오랜만에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390만 주대로 이렇게 1400만 주 아래로 오랜만에 감소를 했고요. 11월 10일 이후로 계속해서 1400, 1500만 주 유지가 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감소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뭐 127만 주 요때 11월 30일에 또 이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많았는데요. 사실 조금
네, 보시면 11월 29일부터 공매도가 또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대규모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던 그 11월 29일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두산중공업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 상환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이때 잔고도 이제 내일 나오게 되겠지만 이 잔고도 같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면 공매도 거래가 많았지만 활발하였지만 잔고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지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낮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까가 아니죠. 네, 이때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그간 이제 두산중공업의 거래원을 좀 살펴보면서 이게 무관서울에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2달 동안 거래원을 보았을 때 무관서울이 750만 주, JP모간이 230만 주,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거의 1000만 주 정도를 두산중공업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 모간서울과 JP모간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공매도를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이제 실마리가 좀 풀렸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 두산중공업의 동시 거래가에서 모간서울이 또 13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중을 줄이면서 두산중공업을 매도하는 참에 또 그렇게 공매도를 좀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낮아지니까 그런 상환이 나오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 또 오늘도 300만 주 정도 늘었고요. 어제 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대차 잔고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차 잔고가 이렇게 급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연말이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대차 이 상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차 거래를 이용한 그런 수익을 얻는 구조가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대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공매도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급증했던 사례는 이제 코로나19 때 전체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두산중공업 자체도 엄청나게 폭락을 할 때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뭐 대차 연말쯤에는 이제 대차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대차 잔고가 급증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공매도가 좀 늘고 그런 하락을 크게 하면서 또 대차 잔고 예비 공매도 잔고가 늘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보았을 때는 오늘 이런 반등과 그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이 대차 잔고가 이 공매도로만 오로지 쓰이려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대차 거래를 이용한 그런 뭐 수익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추정 물량 68,000주 매도했고요. 당일 물량 24만 주 매도로 뭐 조금 더 매도가 나왔지만 보유율 자체는 8%대 8.1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그런 급락 이후에 크게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양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11월 중순 이후로 이제는 100만 주 이상 매도하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안정화가 되었다. 하지만 연기금에 대한 그런 지분 정리,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분이 늘어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매도 물량은 받아줘야 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머지 이제 세력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좀 되었고요. 이 두산중공업 자체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 근처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로써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차 잔고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오늘의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성장하는 600조 원 폐플라스틱 시장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시장이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모든 재료를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기업들이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다 넘어가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만 좀 빠르게 살펴본다면 두산중공업은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사실은 뭐 지금 당장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을 이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폐플라스틱 뿐만이 아니고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를 지금 이미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급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플라스틱 폐비닐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폐플라스틱 연속식 네, 열분의 전문 기업인 리보테크와 양해각서 및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루 0.3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계질기를 개발해서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리보테크에 설치를 하고 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 과제를 통해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하루 3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죠. 이 수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에너지원이고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뛰어든 에너지 기술이긴 한데요. 사실 수소 자체를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공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수입비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수소 생산 이외에도 수소 생산에는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가 또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수소를 이용한 수소 가스터빈도 네,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수소 가스터빈은 이제 개발을 해서 2027년까지 좀 가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멘스 그다음에 GE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과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또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 1조 5천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스터빈 그걸 이제 실증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LNG와 석탄 발전을 이제 전환을 해서 그런 수소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혹은 뭐 LNG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짓는다면 네,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두산중공업에 대한 리포트 자체도 그런 호재성, 국내 내수 시장의 그런 가스터빈 시장의 이 규모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한전기술 얘기인데요. 사실 한전기술뿐만이 아니고 두산중공업에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이 내년에 신규 원전 수주 전망이 바뀔 수 있는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KB증권에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52,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을 하였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뭐 두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지금 주가 자체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다시 올라갔고요. 그래서 목표가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목표가 자체를 지금 뭐 22,000원 정도를 추가 상승시킨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자체가 이제 이 신규 원전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및 그다음에 구체화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반영해서 평균 EPS 성장률을 기존 12.2%에서 18.6%로 상향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이집트 원전, 엘다바 원전의 2차 시공 분야죠. 그 분야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그런 수익은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원전 수주를 하나 둘씩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네, 이 기업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우리나라 원전 팀이 네,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있는 대선 결과에 따른 그런 국내 신규 원전 이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래 짓고자 하는 그런 원전 6기가 국내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이런 원전 건설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두산중공업도 네, 신한울 3, 4호기에 5천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취소된 이 원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 네, 이 전기료를 3.4%인가요? 뭐 그걸 떼가지고 탈원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네,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한 변곡점이 왔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네,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이 원전 트렌드는 네, 좋은 방향으로 네,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고 그다음에 이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형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 SMR에 대해서는 그 그린 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 그룹에 대한 그런 그룹 개편 뭐 2년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네, 기사가 있길래 좀 네,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 건설에 대한 딜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놨길래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DBC라는 회사에 두산 파켓 코리아,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이 네, 이렇게 네, 이 퍼센트로 인해서 네, 1,200원을 또 이렇게 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브 홀딩스라는 1차 SPC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PEF에서 1,480억 원과 그다음에 이 DBC에서 1,200억 원을 통해서 합쳐가지고 이제 2,580억 원을 더 제니스 2차 SPC에다가 이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지분을 이제 현물 출자를 하게 되고요. 두산중공업은 그래서 그게 이제 참여가 되어가지고 두산건설에 2,500억 원 유상증자로 이렇게 네 두산건설에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었죠. 이 과정만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이제 그 결과 지분이 더 제니스 홀딩스가 54%, 두산중공업이 46%로 이렇게 되면서 최대 주주는 이제 더 제니스 홀딩스가 되었고요. 두산중공업 자체는 뭐 지분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두산건설에 대한 2,500억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 두산건설 재무 개선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그룹 차원에서 다시 두산건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필요한 그런 두산건설, 두산밥켓 이런 거 다 지키면서 네, 지금 채무를 갚아 나가는 아주 그냥 묘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야 뭐 유상증자 이렇게 진행되어서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두산중공업이 또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집중을 해왔던 그 네, 노력이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배 구조도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19년 말에는 이제 두산 퓨얼셀, 솔루스, 중공업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기업들이 두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밑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가 직접 있고 그 두산인프라코아 밑에 건설과 밥켓이 있었죠. 그래서 건설 역량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다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이제 신사업들은 두산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 이제 매각하고 정리하고 두산중공업 밑으로 이제 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거의 이제 두산 지주사 아래에 있는 부지주사라고 할까요?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다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두산중공업 재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몰아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신사업도 사실 뭐 좀 더 있긴 하지만 지금 뭐 두산중공업을 그만큼 두산그룹 차원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룹에 있는 그런 지주사들을 다 밑으로 몰아준 것 같고요. 네, 이 그림만 보더라도 확연히 이제 수직 구조로 변경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중공업에서 투자를 하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월봉이 천천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뭐 크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반등한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만 지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두산중공업 뭐 이번 주 대충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말까지 또 조금 반등을 해가면서 네,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